안녕하세요. 조르바처럼입니다. 루신의 아큐 정전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아큐에 전기를 써야겠다고 작정한 것은 한두 해 전의 일이 아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줄곧 망설였던 것은 나 자신이 후세에 길이 전해줄 만한 글을 쓸 위인이 못 되는 까닭도 있지만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이다. 첫째가 문장의 제목이다. 열전, 사전, 별전, 가전, 본전 등 전기에는 수많은 종류가 있지만 애석하게도 여기에 적합한 것은 하나도 없었다. 아큐가 역사에 기록될 만한 위인은 아니었으니 열전이라 할 수는 없다. 또 내가 아큐 자신이 아니니 차전이랄 수도 없다. 역시 내가 아큐하고 동시인지 아닌지도 모를 뿐더러 그의 자손에게서 부탁받은 일도 없으니 가전도 아니었다. 결국 이 문장은 본전으로 밖에는 분류할 수 없겠지만 내 문장을 생각해보면 손수레꾼이나 장돌뱅이 따위가 쓰는 비천한 말씨여서 감히 본전인데 하고 내세울 수도 없다. 그렇다면 소설가들이 흔히 쓰는 잡담은 그만두고 정전으로 돌아가서 라는 말에서 정전 두 자를 빌려다가 제목으로 삼는 것이 어떨까? 둘째는 전기를 쓰자면 대체로 첫머리의 이름은 무엇이며 어느 지방 사람이다 라고 써야 하는데 나는 아큐의 성이 무엇인지 모른다는 것이다. 한데 그의 성이 조인 것 같이 생각된 적도 있었으나 바로 그 다음에는 미심쩍게 느껴졌다. 그것은 조씨 나으리의 아들이 후제시험에 급제했을 때의 일이었다. 그 소식이 댕댕 울리는 징소리와 함께 마을에 알려졌을 때 마침 황주 두세 잔을 걸친 아큐는 뛸 듯이 기뻐하였다. 덕택에 자기도 우쭐해진다고 그는 말했던 것이다. 왜냐하면 그는 본래 조씨 나으리와는 일가이며 더구나 자세히 족보를 따져보면 자기가 수제보다도 3대나 학렬이 위가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었다. 그 자리에서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속으로 놀라며 적지 않은 외경심을 품었던 것이다. 그러나 다음날 지보가 와서 아큐를 조씨 나으리한테 끌고 갔다. 나으리는 아큐를 보자마자 얼굴에 핏대를 세우며 꾸짖었다. 아큐 이 못된 놈, 내 놈이 나와 일가라고 말했다지? 아큐는 입을 열지 않았다. 조씨 나으리는 더욱 화를 내어 두세 걸음 앞으로 내디디며 터무니없는 소리를 찌꺼렸다면서? 나에게 어찌 내 놈 같은 일가가 있을 수 있단 말이냐? 내가 조씨라니? 아큐는 입을 열지 않은 채 뒤로 물러서려 하였다. 조씨 나으리는 달려들어 그의 뺨을 쳤다. 내까진 놈이 어찌 조씨란 말이냐? 내까진 놈이 무슨 배짱으로 조씨라 한단 말이냐? 아큐는 자기 성이 분명히 조씨라고는 한마디도 항변하지 않았다. 왼쪽 볼을 문지르며 지보에게 끌려서 물러났을 뿐이었다. 밖으로 나와서는 지보한테 곤욕을 치르고 벌과금 200푼을 빼앗겼다. 그 소문을 들은 사람들은 모두가 아큐는 너무 허풍을 떠니까 공연히 얻어맞기나 하지? 그는 아마 조씨가 아닐 거야. 비록 진짜로 조씨라 하더라도 버젓하게 조씨 나으리가 있는 이상은 절대로 그걸 입 밖에 내서는 안 되는 거야 라고들 말하였다. 그런 뒤로는 아무도 그의 성씨에 대하여 말하는 사람이 없게 되었고 나도 결국 아큐가 확실히 무슨 성인지 알 수 없었다. 셋째로 나는 아큐의 이름을 어떻게 써야 할지를 모른다. 그가 살아있을 적에는 사람들이 그를 아큐라고 불렀지만 죽은 다음에는 두 번 다시 입에 올리지 않았다. 이전에 나는 자오 영감의 아들인 수제 선생에게 여쭈어 본 적도 있었지만 그렇게 박학다식한 사람조차 그의 이름을 제대로 알지는 못했다. 그래서 나는 아큐의 이름을 쓰기 위해 서양 글자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 영국에서 유행하는 철자법을 따라 아큐유이아이라 하고 쓸 때는 줄여서 아큐유로 하려는 것이다. 넷째로 아큐의 본적을 알 수 없다는 것이다. 그가 비록 웨이장에서 오래 살았다고는 하지만 이따금 다른 곳에서도 살았으니 반드시 웨이장 사람이라고는 할 수 없다. 제2장 승리의 기록? 아큐는 이름이나 본적만 모호한 게 아니라 웨이장에 오기 전까지 어디에서 무엇을 하며 살았는지도 알 수가 없었다. 게다가 마을 사람들은 일손이 필요할 때나 돌려줄 때만 아큐를 생각할 뿐 다른 때는 관심도 없었다. 아큐는 집도 없이 마을에 있는 토구처 안에서 살았다. 게다가 고정된 일거리도 없이 남의 집에서 품팔이를 하며 하루하루를 살아나갔다. 그래서 사람들은 바쁠 때는 아큐를 생각하지만 한가해지면 까맣게 잊어버리곤 하였다. 그런데 아큐 또한 자존심이 매우 강해서 웨이장 사람들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다. 심지어 웨이장에 딱 두 사람밖에 없는 문동에게까지도 인정해줄 가치조차 없다고 여기는 형편이었다. 아큐의 말대로 하면 옛날에 그는 잘 살았고 학식도 높았으며 못하는 게 없는 거의 완벽한 인간이었다는 것이다. 그건 그렇다 치더라도 어쨌든 지금 그에게는 체질상으로 약간의 흠이 있었다. 그의 머리 몇 군데가 푸스럼 자국으로 꽤 크게 벗겨져 있는 것이었다. 그래서 그는 벗겨지다라는 말을 몹시 싫어했다. 뿐만 아니라 그것이 점점 확대되어 나중에는 빛나다라는 말도 밝다라는 말도 싫어하게 되었다. 급기야는 등불이나 촛불 같은 말까지도 금기로 했다. 그리하여 그 금기를 어기는 자가 있으면 아큐는 그 부스럼 자국이 시뻘개지도록 화를 냈다. 상대에게 욕을 퍼부으며 때리려고 덤벼들었다.
하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아큐는 혼을 내주려고 덤벼들었다가 되레 당하는 경우가 훨씬 많았다. 그래서 아큐는 그에 대한 대응 방법을 바꾸기로 하였다. 그래서 그는 방법을 바꾸어 째려보기로 작정했다. 누가 미처 생각이나 했을까. 하큐가 째려보기를 채택한 후에 웨이정의 한량 패들은 더욱 재미있어하며 그를 놀려댈 줄이야. 그들은 아큐를 만나기만 하면 일부러 놀란 척하며 말했다. 밝아졌다. 하큐는 의뢰 화를 내며 눈을 흘긴다. 이제 보니 등잔이 여기 있었군. 그들은 조금도 무서워하지 않았다. 할 수 없이 아큐는 달리 보복할 말을 생각해내려고 하였다. 동네 건달들은 아큐를 볼 때마다 야, 반짝반짝해졌는걸. 이제 보니 등잔이 여기 있었군. 하고 그의 머리를 쿵쿵 쥐어받곤 했다. 그들은 아큐가 단단히 혼쭐이 났으리라 생각했지만 아큐는 10초도 안 되어서 승리감으로 의기양양해졌다. 내 놈 따위가 뭐야. 나는 버러지야, 버러지라고. 자신을 짐짓 벌레처럼 하찮은 존재로 생각해버리는 것이었다. 그렇게 되면 건달들은 결국 벌레를 굴려준 꼴이 되는 것이니까. 아큐는 다시 승리감에 빠졌다. 자신을 벌레처럼 하찮은 존재로 생각해버리면 결국 건달들이 벌레를 굴려준 꼴이 되는 셈이었다. 하큐는 자신을 경멸할 수 있는 첫 번째 사람은 바로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했다. 거기에서 자신을 경멸한다는 말을 빼버린다면 남는 것은 첫 번째 사람이라는 것뿐이었다. 장원도 첫 번째가 아니던가? 내 깐놈이 뭔 대수냐? 어디에서든 첫 번째는 좋은 것이었다. 이렇게 묘한 방법으로 승리를 하고 나면 아큐는 금방 기분이 좋아졌다. 하큐는 성명과 본적이 분명치 않을 뿐만 아니라 이전의 행적 또한 분명치 않다. 하쿠유는 이런 몇 가지 묘책으로 자신의 분노를 극복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주점에 가 술을 몇 잔 마시며 사람들과 농담도 하고 입씨름도 벌이면서 다시 의기양양해져 토곡사로 돌아와 잠을 잤다. 또 만약 돈이 있으면 그는 노름을 하러 갔다. 거기에는 한 무리의 사람들이 땅에 쭈그리고 앉아 있었는데 아큐는 얼굴 가득 땀을 뻘뻘 흘리며 그 무리에 끼어들어서는 가장 큰 목소리로 외쳤다. 청룡의 400. 자 그럼 연다. 노름판의 선이 뚜껑을 열고는 역시 땀에 쩔은 모습으로 노래를 불렀다. 천문이구나 각은 없고 인과 천당은 저기 있구나. 아쿠유 돈은 이리로 내놔. 천당의 100 아니 150. 아쿠유의 돈은 이런 노래소리 가운데 점점 다른 사람들의 허리춤으로 흘러들어갔다. 아쿠유는 마침내 사람들 틈에서 밀려났고 판이 끝날 때까지 남을 걱정하며 뒤에 서 있었다. 그리고는 아쉬운 마음으로 토곡사로 발걸음을 돌렸고 다음날 부은 눈으로 일터로 나갔다. 하지만 소위 인간만사 세옹지 마라고 했다. 하쿠유는 불행하게도 딱 한 번 이겨봤는데 그날 그는 완전히 털렸다. 그것은 웨이장 마을에서 제사를 지내는 날 일어났다. 그날 밤 여느 때처럼 마당극이 벌어졌고 그 왼쪽으로 다시 도박판이 벌어졌다. 바로 옆에서 들려오는 진과 폭소리가 아쿠유의 귀에는 마치 식리 밖에서 들려오는 듯 했다. 그의 귀에는 오직 도박판의 노랫소리만 들려왔다. 그는 따고 또 땄다. 동전이 각양으로 바뀌고 각양이 대양으로 바뀌며 대양은 수북하게 쌓여갔고 아쿠유는 신바람이 났다. 천문의 요원. 그는 누가 누구와 무슨 일로 싸우는지 알지 못했다. 욕하는 소리, 때리는 소리, 발자국 소리 등이 들려왔고 한바탕 대혼란이 벌어졌다. 그가 정신을 차렸을 때는 이미 도박판도 사람들도 보이지 않았다. 그의 몸은 이곳저곳이 쑤셔왔는데 아무래도 맞고 밟히고 한 듯했고 몇 사람은 그를 이상하게 쳐다봤다. 그는 모든 것을 잃고 토곡사로 돌아왔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그가 딴 돈이 보이지 않았다. 이날 벌어진 도박판에는 외지 사람이 대부분이었으니 어디 가서 돈을 찾는단 말인가? 하얗게 반짝이던 은전들이 보이지 않았다. 잊지도 않은 아들이 가져간 것이라 자위에도 여전히 마음이 즐겁지 않았다. 자신을 버러지라고 욕해봐도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다. 그는 이번에야 비로소 실패의 고통을 맛봤다. 하지만 그는 곧 실패를 승리로 바꾸었다. 그는 자신의 오른손을 치켜들어 뺨을 힘껏 2번 갈겼다. 얼굴이 화끈거릴 정도로 아팠다. 그제서야 마음이 편안해지기 시작했다. 때린 사람은 나 자신이다. 그리고 맞은 사람은 또 다른 나다. 얼마 후 그는 마치 자신이 남을 때린 것처럼 만족스러운 마음으로 자리에 누웠다. 그리고 그는 잠에 빠졌다. 제3장 속 승리의 기록. 어느 해 봄날 아큐는 술에 취해 건들거리며 길을 가고 있었다. 이때 담장 밑에서 왕털보가 벌거벗은 채이를 잡고 있는 것이 보였다. 왕털보는 부스럼 자국으로 머리가 벗겨진 데다 털북숭이여서 모두 왕대머리 털보라고 불렀다. 왕털보는 이를 1마리, 2마리, 3마리 계속 잡아서 입에다 넣고 툭툭 소리를 내며 깨물었다. 하큐는 왕털보가 이 잡는 것을 보자 갑자기 온 몸이 근질거리는 것 같았다. 그래서 그 옆으로 가서 앉았다. 그리고 자신의 다 떨어진 겹저고리를 벗어들고 들춰보았다.
새로 빤 옷이라 그런지 아니면 재주가 없어서 그런지 한참이 지나서야 겨우 서너 마리 잡을 수 있었다. 학규는 처음에는 실망했지만 나중에는 부하가 치밀었다. 자기가 깔보는 왕털보는 저렇게 많이 잡고 있는데 나는 이렇게 적게 잡다니 이것은 얼마나 채통을 잃는 일인가. 학규는 잡은 이를 입에 넣어 용을 쓰며 깨물었다. 그러자 픽하고 소리가 났다. 깨무는 소리조차 왕털보 소리에 미치지 못하고 말았다. 그러자 학규의 부스럼 자국이 시뻘겋게 달아올랐다. 옷을 땅바닥에 냅다 팽개치면서 침을 바닥에다 탁 뱉었다. 이 털버러지 같은 놈, 문둥이개 같은 놈 누구한테 욕이야. 왕털보가 눈을 치뜨고 말했다. 이런 털복숭이가 감히 함부로 짓거려? 학규는 상대가 항상 얻어맞는 건달패들이라면 겁을 집어먹었겠지만 왕털보쯤이야 못 당할까 싶어 용감하게 덤벼들었다. 누구긴 누구야. 바로 내 놈한테지. 너 몸뚱이가 근질거리나 보구나. 왕털보가 자리에서 일어나 옷을 주워 입으면서 말했다. 학규는 그가 꽁무니를 빼려는 줄 알고 잽싸게 달려들어 한 대 치려했다. 그런데 학규의 주먹이 미쳐 왕털보에게 닿기도 전에 그에게 잡혀버리고 말았다. 학규는 곧 왕털보에게 변발을 낚아채인 채 담장 앞으로 끌려가 머리를 처박히고 말았다. 학규의 기억으로 남아도 이것이 평생에 있어 가장 큰 굴욕 같았다. 왕털보는 털복숭이라 자신이 늘 비웃어 주었는데 도리어 그에게 손찌검을 당했으니 말이다. 학규는 어찌할 바를 몰라 우두커니 서 있었다. 그때 멀리서 학규가 제일 미워하는 첸 영감의 큰아들이 걸어왔다. 그는 도시에 있는 서양 학교에 들어갔다가 반년 뒤에 돌아왔는데 어찌된 일인지 걸음걸이도 변하고 변발도 없어져 버렸다. 그 때문에 그의 어머니는 10번도 더 통곡을 했고 마누라는 3차례나 우물에 뛰어들었다. 그를 볼 때마다 학규는 속으로 욕을 퍼부었다. 변발이 없으니 사람 노릇할 자격도 없으며 그의 마누라도 4번째로 우물에 뛰어들지 않았으니 정숙한 여자라 할 수 없다고 생각하였다. 중대가리 나기. 학규는 그동안 속으로만 이렇게 욕을 했지 입 밖으로 내지는 못했다. 그런데 이번에는 화가 끓어 누구라도 붙들고 안갚음을 해야 하던 참이라 자신도 모르게 그렇게 짓거리고 말았다. 그러자 이 중대가리가 노랗게 칠한 지팡이를 손에 쥔 채 학규에게로 성큼성큼 걸어왔다. 그리고 잠시 후에 학규는 딱 하는 소리가 자기 머리에서 나는 것을 들었다. 나는 저 애한테 말했는데. 학규는 곁에 있던 한 아이를 가리키며 변명했다. 학규의 생에 있어 2번째로 큰 굴욕이었다. 학규는 천천히 걸었다. 선술집 문턱에 당도하니 망각이라는 보물이 효력을 발휘하여 제법 기분이 좋아졌다. 그런데 앞쪽에서 정수함에 있는 젊은 여승이 걸어왔다. 평소에도 학규는 여승을 보면 욕을 해댔는데 하물며 굴욕을 당한 지금이야. 그는 굴욕의 기억이 되살아나자 마음속에서 적개심이 일었다. 오늘은 왜 이리 재수가 없나 했더니 너를 보려고 그랬구나 하고 생각했다. 학규는 앞으로 나서며 큰 소리가 나게 침을 뱉었다. 젊은 여승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고개를 숙인 채 걷기만 했다. 학규는 여승 옆으로 다가가서 새로 깎은 여승의 머리를 손으로 더듬으며 해벌쭉 웃었다. 아이고 머니나 이런 무례가. 여승은 얼굴이 새빨개져서 종종 걸음을 쳤다. 선술집 안에서 사람들이 와하고 웃어댔다. 학규는 더욱더 신이 났다. 그래서 그 구경꾼들을 만족시키기 위해 이번에는 힘을 주어 꼬집어버렸다. 이 한판의 승리로 학규는 왕털보일도 가짜 양놈일도 깨끗이 잊어버렸다. 오늘 생겼던 재수없는 일이 모두 안갚음된 것 같았다. 일시도 못 받을 학규놈아. 멀리서 젊은 여승이 울먹이며 뚝하는 소리가 들렸다. 제사장 사랑의 비극. 학규는 하늘이라도 날 것 같은 기분으로 하루 종일 돌아다니다가 투구치로 돌아왔다. 그런데 이날 밤새도록 눈도 붙이지 못할 줄이야 누가 알았겠는가. 그는 엄지손가락과 집게손가락이 이상하다는 걸 알아차렸다. 보통 때보다 매끄러운 것 같았다. 젊은 여승의 얼굴에 매끄러움이 그의 손가락에 달라붙었는지도 몰랐다. 시도 못 받을 학규놈 하던 젊은 여승의 목소리가 학규의 귀 속에서 다시 울렸다. 그는 생각했다. 그래, 여자가 있어야 한다. 자식이 없으면 밥 한 그릇도 공양받지 못할 테니까. 이것은 사람으로 태어난 자의 가장 큰 비애다. 여자. 그는 젊은 여승의 모습을 떠올리자 마음이 적잖이 달떴다. 누가 알았으랴. 바야흐로 이립의 나이의 젊은 여승 때문에 마음이 달떠버릴 줄이야. 그는 남자를 유혹하려는 여자, 즉 자신에게 말을 거는 여자는 항상 조심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여승은 자기를 보고 웃지도 않았고 수상한 말을 걸지도 않았다. 그런데도 학규는 여승에게 유혹당하고 말았다. 아, 이것은 여자가 나쁘다는 증거 중 하나가 분명했다. 다음날 학규는 좌우 영감댁에서 하루 종일 방아를 찧었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부엌에 앉아 담배를 한 대 피웠다. 그때
설거지를 끝낸 자오댁의 하녀 우씨 아줌마가 아큐에게 말을 걸었다. 마님이 이틀째 아무것도 드시지 않아. 영감님이 첩을 사오신 뒤로. 우씨 아줌마. 청산과부 여자. 아큐는 담뱃대를 팽개치고 벌떡 일어섰다. 나하고 자자. 나하고 자자. 하고 아큐는 벼랑간 우씨 아줌마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러자 우씨 아줌마는 어머나 하고 질겁을 하더니 비명을 지르며 밖으로 뛰쳐나갔다. 그러나 아큐는 한동안 그 자리에 멍하니 꿇어앉아 있었다. 바로 그때 딱 소리가 나더니 머리가 어찌래져 왔다. 뒤를 돌아보니 수재가 굵은 대나무 막대기를 들고 서 있었다. 이 못된 놈. 감히. 수재는 굵은 대막대기로 아큐의 머리를 사정없이 내리쳤다. 아큐는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진 채 문 밖으로 달아났다. 염치 없는 놈. 하고 수재가 뒤에서 욕을 했다. 아큐는 방앗간으로 들어갔다. 머리가 몹시 욱신거렸다. 염치 없는 놈이라고 하던 수재의 말이 귀에 쟁쟁했다. 아큐는 마음이 꺼림칙했지만 곧 쌀방아를 짖기 시작했다. 그런데 밖에서 떠들썩한 소리가 들려왔다. 그는 그 소리를 따라 밖으로 나갔다. 그 소리는 안뜰에서 나는 것이었다. 그곳에는 자오시댁 집안 식구들이 모여 있었는데 이틀 동안 식사도 안 했다는 마님까지 끼어 있었다. 게다가 이웃의 쪼우치댁과 자오바이엔, 자오수천도 있었다. 마침 작은 마님이 우씨 아줌마를 끌고 나오면서 말했다. 밖으로 나와. 네가 정숙하다는 걸 누가 몰라? 절대로 소견 좁은 짓을 하면 안 돼. 우씨 아줌마는 손을 잡힌 채 끌려 나와서는 울기만 했다. 흥, 재밌는걸. 이 청산 과부가 무슨 짓을 했는지는 몰라도. 하큐는 이런 생각을 하며 그쪽으로 다가갔다. 그러자 수재가 아까처럼 대막대기를 든 채 그에게로 달려왔다. 아무래도 자기와 관계가 있는 모양이었다. 그는 몸을 휙 돌려 재빨리 도망쳐버렸다. 뒷문으로 빠져나와 단숨에 투구추로 돌아왔다. 잠시 앉아있으려니 온 몸에 오싹오싹 한기가 들었다. 봄이라 해도 밤에는 아직 꽤 쌀쌀했다. 그제서야 저고리를 자오시댁에 두고 온 것이 생각났다. 그렇지만 가지러 가자니 수재의 대막대기가 너무 무서웠다. 아큐개 같은 자식. 자오시댁 하녀까지 희롱하다니. 나까지 잠도 못 자게 됐잖아 하며 그때 자오시댁 하인이 안으로 들어왔다. 하인은 한바탕 설교를 늘어놓았으나 아큐는 대꾸할 말이 없었다. 결국은 밤에 폐를 끼쳤다는 이유로 하인에게 술값을 물어야 했다. 아큐에게는 현금이 없었으므로 털모자를 전당포에 잡혔다. 그러고도 5가지 조항의 서약까지 했다. 내일 붉은 초 한 쌍, 향 한 봉을 가지고 자오시댁에 가서 사죄해야 한다. 자오시댁에서 무당을 불러 목을 메어 죽게 하는 귀신을 쫓는 곳을 하는데 그 비용은 아큐가 전담한다. 이후로 아큐는 자오시댁 문턱도 밟을 수 없다. 이후에 우씨 아줌마에게 다른 일이 생기면 책임을 아큐에게 묻는다. 아큐는 품삯과 저고리를 찾아갈 수 없다. 제오장 생계 문제. 아큐는 사죄 절차를 끝낸 뒤 예전처럼 거리를 쏘다녔다. 이날부터 마을 여자들은 아큐를 보기만 하면 문 안으로 숨어버렸다. 심지어는 50살에 가까운 쪼우치댁까지도 남들을 따라서 숨어버렸다. 게다가 11살밖에 안 된 계집애까지 불러들이는 게 아닌가. 아큐는 기이하게 생각되었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선술집에서는 외상술을 주려 하지 않았다. 또 며칠 동안 품을 팔아달라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외상술을 주지 않는 것은 참으면 그만이지만 품을 팔아달라는 사람이 없게 되면 아큐는 배를 골아야 했다. 이것은 확실히 개 같은 놈의 일이었다. 자오시댁에서는 샤오디를 데려다가 일을 시키고 있었다. 이 샤오디란 놈은 말라빠져서 일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그런데 이런 놈이 자기 밥줄을 끊으려 한다고 생각하니 아큐는 분통이 터질 노릇이었다. 며칠 후 아큐는 첸 영감댁 담장 앞에서 우연히 샤오디를 만났다. 아큐는 다짜고짜 달려들었다.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더니 짐승 같은 놈. 아큐는 눈을 부릅뜨고 으르렁거렸다. 입에서 침이 튀어나왔다. 나는 버러지야 이러면 됐지? 샤오디가 말했다. 아큐는 샤오디의 이러한 겸손이 도리어 비위가 상했다. 당장에 덤벼들어 샤오디의 변발을 잡아채웠다. 샤오디는 한 손으로는 자기 머리채 밑을 감아쥐고 또 한 손으로는 아큐의 변발을 잡아채웠다. 옛날에는 샤오디 같은 것은 어림도 없는 상대였다. 그런데 요즘 잔뜩 굶주린 아큐는 샤오디 못지않게 말라있었다. 그래서 힘도 엇비슷해져 버렸다. 한 30분쯤 흘렀을까. 그들의 머리에서 김이 올랐다. 이마에서도 땀이 흘렀다. 아큐의 손이 늦추어지자 샤오디의 손도 늦추어졌다. 두고 보자 개새끼. 이 싸움은 이렇게 무승부로 끝났지만 아큐에게는 여전히 상리를 해달라는 사람이 없었다. 꽤 따스해진 어느 날이었다.
그렇지만 아큐에게는 산들바람까지도 서늘하게 느껴졌다. 그것은 그나마 견딜만 했는데 배가 고픈 것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다. 하큐는 어쩔 도리가 없이 밖에 나가 먹을 것을 구해보기로 했다. 새로 몰을 낸 연푸른 놈들이 눈에 들어왔다. 간간히 밭을 가는 농부들의 모습도 보였다. 하큐는 먹을 것을 구하려고 무작정 걷다 보니 어느덧 정수함까지 와버렸다. 나지막한 담 안에 드넓은 무밭이 펼쳐져 있었다. 하큐는 잠깐 주저주저하다가 사방을 돌아보았다.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하큐는 담을 기어 올라갔다. 그러자 흙덩이가 우르르르 떨어져 내렸다. 하큐는 다리가 덜덜 떨렸다. 가까스로 뽕나무 가지를 붙잡고 뒷뜰 쪽으로 뛰어내렸다. 그리고 쪼그리고 앉아 물을 뽑기 시작했다. 그런데 갑자기 문이 열리더니 둥그런 머리가 고개를 내밀었다. 늙은 여승이었다. 하큐는 재빨리 무 네 뿌리를 뽑아 품속에 쌓아놨다. 나무 아미타불. 하큐, 왜 남의 채소밭에 뛰어들어 물을 훔치는 거냐? 내가 언제 채소밭에 뛰어들어 물을 훔쳤다는 거냐? 하큐는 도망을 치다가 뒤를 흘깃거리며 말했다. 그렇다면 그건 뭐지? 이게 당신 거야? 그럼 묻어러 당신 거라고 말을 시킬 수 있어? 이렇게 말하면서 아큐는 곧 뛰기 시작했다. 뒤에서 커다란 검정개 한 마리가 쫓아와 아큐의 다리를 물어뜯으려 하였다. 이때 다행히 오습해서 무 하나가 떨어지는 바람에 그 검정개가 놀라 멈칫하였다. 그 틈에 아큐는 담장 위로 기어 올라가 밖으로 뛰어내렸다. 제육장 중흥에서 말로까지. 그 후 한동안 보이지 않던 아큐가 외장에 다시 나타난 것은 그해 추석이 막 지난 무렵이었다. 날이 어둑어둑해질 무렵 아큐는 개슴츠레한 눈을 하고 주막에 나타났다. 계산대로 다가가더니 허리춤에서 은정과 동전을 한 움큼 꺼내어 계산대 위에 뿌렸다. 현금이다. 술 가져와. 입고 있는 옷은 새로 맞춘 겹옷이었다. 보아하니 허리춤에 큰 전대를 찼는데 묵직하게 늘어져서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고 있었다. 그러자 심부름꾼, 주인, 술손님, 행인할 것 없이 모두가 의아한 눈길로 바라보았다. 마음속에서 존경심이 일어나는 사람도 있었다. 아큐? 돌아왔군. 돈을 많이 벌었나 본데. 응, 돌아왔어. 문 안에 들어갔다 왔지. 아큐에 대한 소문은 당장 온 마을에 퍼졌다. 사람들은 새 옷을 입고 나타난 아큐가 어떻게 돈을 모았는지 알고 싶어 했다. 주막에서, 찻집에서, 사당처마 밑에서 사람들은 아큐에 대한 이야기를 주고받았고 어느 틈에 아큐는 그들에게 존경받는 인물이 되어 있었다. 아큐의 말로는 무난, 거인 영감댁에서 일을 거들었다고 했다. 이 한마디만으로도 듣는 사람들은 모두 숙연해졌다. 거인은 사방 100리를 통틀어서 그 사람 하나뿐이었다. 그 댁에서 일을 거들었다는 것은 당연히 존경을 받아 마땅한 일이었다. 그렇지만 아큐는 거인 영감이 실제로는 개같은 놈이기 때문에 다시는 일을 거들고 싶지 않다고 했다. 사람들은 아큐의 말을 들으며 통쾌해하기도 하고 탄식을 하기도 했다. 아큐가 거인 영감댁에서 일을 거둔다는 것은 애초부터 어울리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렇다고 거들러 가지 않는다고 하니 아깝기도 했던 것이다. 자네들 사람 목 자르는 거 본 적이 있나? 더 볼만해. 혁명당을 죽이는데 굉장했다고. 아큐의 말을 듣고 있던 사람들이 몸을 흠칫했다. 그러자 아큐는 느닷없이 왕털보의 뒷덜미를 내려치며 싹둑 하고 큰 소리로 말했다. 왕털보는 깜짝 놀라 재빨리 목을 움츠렸다. 하여간 얼마 안 가서 아큐의 명성은 안방에 있는 여자들한테까지 쫙 퍼졌다. 저우치댁은 아큐에게 남색빛 안치마를 샀대. 자오바이의 어머니도 애들에게 주려고 빨간 모슬린 저고리를 샀다는군. 단돈 30전에 말이야. 여자들은 마주 앉아 이런 말을 주고받으며 아큐가 나타나길 눈 빠지게 기다렸다. 아큐에게 비단치마를 산 저우치댁은 너무 기쁜 나머지 자오마님에게 들고 가 자랑을 하였다. 자오마님은 싸고 좋은 털배자를 사고 싶다며 저우치댁에게 즉시 아큐를 찾아 데려오라고 하였다. 자오시댁 식구들은 초조하게 아큐를 기다렸다. 한참 만에야 아큐가 저우치댁을 따라 들어왔다. 아큐? 문 안에 가서 돈을 벌었다지? 다름 아니라 내가 좀 필요한 것이 있어 그러는데. 다 팔고 남은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팔았어? 그럼 이 다음에라도 물건이 생기면 먼저 우리 집으로 가져오게나. 아큐는 내키지 않다는 듯 대답도 하지 않은 채 밖으로 나갔다. 자오 영감과 소재는 아큐의 불손한 태도에 몹시 화가 났다. 그래서 이 염치 없는 놈을 마을에서 아예 쫓아내버릴까 하고 생각했지만 그건 너무 심한 것 같아 그만두었다. 한편 건달패들은 아큐에게 돈을 벌게 된 내막을 꼬치꼬치 캐물었다. 아큐는 숨기려는 기색도 없이 오히려 우쭐거리며 자기 경험을 털어놓았다. 사실은 거인 영감댁에서 일을 한 게 아니라 도둑질을 하였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아큐가 직접 담을 넘은 것은 아니고
자기는 단지 밖에서 물건만 받아냈다고 했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아큐가 좀도둑에 불과하다는 것을 곧 알게 되었다. 이로 해서 마을 사람들은 역시 아큐는 두려워할 만한 존재가 못 된다고 생각하였다. 제7장 혁명. 아큐가 전대를 자오바이엔에게 팔아넘긴 그날, 커다란 배 한 척이 자오 시댁 나루터에 닿았다. 그것은 바로 거인 영감의 배였다. 그 배는 웨이장에 굉장한 불안을 실어다 주었다. 정오도 못 되어온 마을이 술렁거렸다. 혁명당 때문에 거인 영감이 우리 마을로 피난 왔다는 소문이 순식간에 퍼져나갔기 때문이다. 하큐는 문 안에 갔을 때 혁명당에 대해 들은 적이 있었다. 또 자기 눈으로 혁명당원이 참수당하는 것을 실제로 보기도 했다. 그러나 어디선가 혁명당은 반역이며 반역은 그에게 고난을 가져온다는 말을 주워 들은 적이 있어서 그들을 막연히 증오해오고 있었다. 그런데 뜻밖에도 그들이 백리사방으로 이름을 떨치는 거인 영감까지 두렵게 하다니 아큐로서는 신명이 나지 않을 수 없었다. 혁명이란 것도 괜찮은데 개같은 놈의 세상을 뒤집어 엎어라. 빌어먹을 나도 혁명당이 돼야지. 혁명이다 혁명. 좋았어. 내가 갖고 싶은 건 모두 내 것이다. 어떤 계집이든 모두. 자오시댁 두 나리와 자오바이엔도 대문간에 나와 혁명 이야기를 주고받고 있었다. 하큐는 고개를 뒤로 젖힌 채 노래를 부르며 그 앞을 지나가고 있었다. 자오 영감이 아큐를 불러 세웠다. 아큐군 저 요새 돈 잘 벌리나? 돈이라고? 물론 갖고 싶은 건 모두. 아큐 형, 우리네처럼 가난뱅이야 괜찮겠지? 자오바이엔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짐짓 혁명당의 속셈을 떠보려는 듯이. 가난뱅이라고? 너야 나보다 부자잖아. 하큐는 그렇게 말하고는 계속해서 길을 걸어갔다. 그는 마음이 들떠서 이리저리 휘젓고 다녀 밤이 이슥해서야 투구추로 돌아왔다. 혁명? 재밌는데? 웨이장의 촌놈들은 아마 볼만할 거야. 무릎을 꿇고 애걸하겠지. 아큐 목숨만 살려줘. 누가 들어준대? 첫 번째로 죽어야 할 놈은 자오 영감, 수제, 또 가짜 양놈. 그러고 나서 수제 옆편내에 침대를 우선 투구추로 옮겨놓고 그리고 챈간에 탁자와 의자를 늘어놓고 그 다음엔 여자를 데려와야지. 쩌우친의 딸녀는 아직 애송이고 그리고 가짜 양놈 옆편내는 변발도 없는 녀석과 잤으니 좋은 물건은 못 되지. 하큐는 이런저런 공상을 하다가 잠이 들었다. 이튿날 아침 늦지막이 일어나 거리로 나가보니 조금도 달라진 것이 없었다. 여전히 배도 고팠다. 하큐는 천천히 걸어 어느덧 정수함에 이르렀다. 암자는 지난번처럼 조용했다. 그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문을 두드려댔다. 검은색 대문에 흠집이 났을 때에야 누군가 문을 여는 소리가 들렸다. 잠시 후 늙은 여성이 고개를 내밀었다. 뭐하러 또 왔지? 혁명이다. 알고 있지? 혁명이라고? 혁명은 벌써 했어? 도대체 내 놈들이 혁명한다고 우리더러 어쩌란 말이냐? 늙은 여성은 핏대를 올리며 말했다. 뭐? 몰랐어? 그놈들이 벌써 혁명했어. 누가? 수지하고 양놈하고? 하큐는 너무나 뜻밖이었으므로 얼떨떨해졌다. 늙은 여성은 아큐가 풀이 꺾이는 것을 보고 재빨리 문을 잠가버렸다. 한편 자오시댁의 수제는 혁명당이 밤사이에 입성했다는 것을 알자 잽싸게 변발을 머리 꼭대기에 틀어 얹었다. 그리고 여태껏 상대도 하지 않던 가짜 양놈 챙가를 아침 일찍 방문했다. 그들은 곧 동지가 되어서 혁명에 나서기로 약속했다. 그들은 머리를 짜낸 끝에 정수함에 황제 만세 만만세라고 적힌 용패가 있다는 걸 생각해냈다. 그래서 즉시 암자로 달려가서 혁명을 한 것이다. 늙은 여승이 막아서서 잔소리를 했으나 그들은 여승을 만주 정부와 한패로 몰아 몽둥이 세례를 주었다. 그들이 가버린 뒤에 여승이 정신을 차려보니 용패는 벌써 산산조각이 나 있었다. 하큐는 이러한 사실을 이제 알게 된 것이었다. 그는 오늘 아침에 늦잠을 잤던 것이 무척 후회스러웠다. 그런데 괘씸한 일은 그들이 자기를 부르러 오지 않았다는 것이다. 제8장 혁명 금지. 웨이장의 인심은 조금씩 진정되어 갔다. 다만 변발을 머리 꼭대기에 틀어 얹은 사람이 점차 늘어갔다. 여름이라면 변발을 머리 꼭대기에 틀어 얹거나 잡아매는 일이 조금도 신기할 것이 없겠지만 지금은 늦가을이었다. 그렇게 뒤통수를 헝하게 비운 채로 거리를 나다니면 사람들은 와, 혁명당이 온다 하고 소리쳤다. 하큐는 그 소리가 그지없이 부러웠다. 게다가 아큐는 수제가 머리를 그렇게 틀어 얹었다는 말을 듣자 자신도 흉내를 내고 싶었다. 그는 대젓가락으로 변발을 머리 꼭대기에 틀어 얹었다. 그리고 한참 동안 망설이다가 용기를 내어 거리로 나섰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를 보고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큐는 기분이 나빠 아무에게나 짜증을 부렸다. 수재는 가짜 양놈에게 부탁하여 자유당에 가입하고 복숭아 은배지를 달게 되었다. 자오 영감은 이것 때문에 아들이 처음 수재가 되었을 때보다도 더 오만해졌다. 하큐를 봐도 본 채도 하지 않았다. 하큐는 매우 못마땅하였다. 혁명을 하려면 그저 변발만 틀어 얻는 것만으로는 안 되며 일단 혁명당과 연주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그는 가짜 양놈을 찾아가 의논을 해보기로 했다. 가짜 양놈네 집 대문은 열려 있었다. 가짜 양놈은 뜰 한가운데 서 있었는데 새까만 서양 옷에다 복숭아 은배지를 달고 있었다. 바로 옆에는 자오바이엔과 건달패 세 놈이 공손한 자세로 그의 연설을 듣고 있었다. 하큐는 슬그머니 걸어가 자오바이엔 뒤에 섰다. 가짜 양놈은 그를 보지 못했다. 그는 눈이 뒤집힐 정도로 연설에 열을 올리고 있었다. 하큐는 그가 잠시 멈추기를 기다렸다가 마침내 용기를 내어 입을 열었다. 저기 뭐야? 쳐도 나가. 쳐도 혁명을 썩 꺼져. 가짜 양놈은 지팡이를 높이 쳐들었다. 자오바이엔과 건달패들도 덩달아 소리쳤다. 선생께서 나가라시잖아. 말이 안 들려? 하큐는 할 수 없이 물러나올 수밖에 없었다. 거리로 나오자 속에서 서글픔이 끌어올랐다. 하큐는 여태까지 이렇듯 진한 쓸쓸함을 맛본 적이 없었다. 모든 것이 무의미할 뿐만 아니라 모욕감까지 생겼다. 안갚음을 하기 위해 당장 변발을 풀고 싶었지만 그러지도 못했다. 그는 언제나처럼 한밤중까지 쏘다니다가 선술집이 문을 닫을 때쯤에서야 터벅터벅 투구치로 돌아왔다. 딱 펑! 그때 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다. 하큐는 쓸데없이 참견하기를 좋아했다. 곧 어둠 속을 내달았다. 그러자 맞은편에서도 사람 하나가 이리로 달려오는 게 아닌가. 하큐는 덩달아서 급히 몸을 돌려 그 사람을 뒤따라 도망쳤다. 그 사람이 골목을 돌면 자기도 돌고 그 사람이 서면 자기도 섰다. 자세히 보니 그 사람은 샤오디였다. 자오시댁이 약탈당했어. 샤오디는 씩씩거리며 말했다. 그리고는 어디론가 달려가 버렸다. 하큐는 살금살금 길 모퉁이를 돌아가 가만히 귀를 기울였다. 왁자지껄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자세히 보니 흰 투구에 흰 갑옷을 입은 사람들이 연달아 괴짝과 가구를 메고 나왔다. 하큐는 눈앞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믿어지지가 않았다. 그는 실증이 나도록 지켜본 후에야 투구추로 돌아왔다. 곰곰이 생각해보니 몹시 불쾌했다. 외장에 드디어 흰 투구에 흰 갑옷을 입은 사람들이 왔다. 그런데도 그들은 자기를 부르러 오지 않았다. 좋은 물건을 무수히 드러냈는데도 내 몫은 없었다. 이건 전부 그 빌어먹을 가짜 양놈 때문이다. 내가 혁명하는 것을 그놈이 금지시켰다. 그렇지 않았으면 이번에 내 몫이 없을 리가 없지. 하큐는 생각할수록 화가 치밀었다. 내가 혁명하는 것을 막다니 내 놈만 혁명하냐? 좋아, 혁명해라. 혁명은 목이 잘리는 죄목이니까 내가 고발해야지. 내 놈이 문 안에 끌려가 목이 잘리는 꼴을 보아야겠다. 싹둑싹둑. 제구장 대단원. 자오시댁이 약탈당하자 외장 사람들은 매우 통쾌해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무서워했다. 하큐도 마찬가지였다. 그런데 나흘 뒤 하큐는 한밤중에 느닷없이 들이닥친 사람들에게 붙잡혀 문 안으로 끌려가게 되었다. 하큐는 목책이 둘러쳐진 어느 집 안으로 끌려 들어갔다. 넓은 대청 앞에는 머리를 빡빡 민 늙은이가 앉아 있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병정들이 들어서 있었다. 양옆에는 또 두루마기를 걸친 사람들이 10여 명 서 있었다. 그들도 늙은이처럼 머리를 빡빡 깎고 있었는데 등에는 가짜 양놈처럼 한자쯤 자란 머리를 늘어뜨리고 있었다. 모두가 험악한 얼굴로 하큐를 노려보고 있었다. 하큐는 무릎에서 힘이 빠져나가 바닥에 털썩 꿇어앉고 말았다. 서서 말해. 꿇어앉지마. 두루마기를 입은 사람이 소리쳤다. 하지만 하큐는 몸이 저절로 쭈그러들어서 있을 수가 없었다. 노예 근성. 두루마기를 입은 사람이 경멸하듯 말했다. 사실대로 말해봐. 나는 다 알고 있으니까. 다른 대로 말한다면 놓아줄 수도 있어. 저는 원래 혁명을 하려고? 하큐는 멍하게 앉아있다가 겨우 떠듬떠듬 말했다. 그럼 어째서 여기에 오지 않았지? 가짜 양놈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거짓말. 이제 와서 그렇게 말해도 늦었어. 지금 너의 패거리는 어디 있지? 네, 뭐라고요? 그날 밤 자오신의 집을 턴 패거리 말이야. 그놈들은 저를 부르러 오지 않았습니다. 자기들끼리만 들고 가버렸습니다. 어디로 갔지? 말하면 놓아주지. 저는 모릅니다. 그놈들은 저를 부르러 오지 않았습니다. 달리 할 말은 없나?
늙은이가 부드럽게 물어왔다. 학규는 아무리 생각해보아도 할 말이 없었다. 없습니다. 그러자 두루마기 입은 사람 하나가 종이 한 장과 붓 한 자루를 아큐 눈앞에 가져오더니 붓을 쥐어주려고 하였다. 아큐는 깜짝 놀랐다. 그는 한 번도 붓을 쥐어본 일이 없었기 때문이다. 학규가 어쩔 줄을 몰라 머뭇거리자 그는 손가락으로 한 군데를 가리키며 서명하라고 하였다. 저는 글자를 모릅니다. 학규는 붓을 움켜잡은 채 부끄러워하며 말했다. 그럼 너 좋을 대로 동그라미나 하나 그려넣어. 학규는 동그라미를 그리려고 했지만 손만 부들부들 떨릴 뿐이었다. 그러자 그 사람은 학규를 위해 종이를 땅바닥에 펴주었다. 학규는 엎드려서 젖먹던 힘까지 내어 동그라미를 그렸다. 그런데 빌어먹을 붓이 말을 듣지 않았다. 부들부들 떨면서 간신히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붓이 자꾸만 삐져나갔다. 그려놓고 보니 수박씨 모양이었다. 이윽고 사람들은 그를 집 모퉁이에 있는 자그마한 방에 가두었다. 학규는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살다 보면 어떤 때는 끌려나가기도 하고 끌려나오기도 하는 것이며 동그라미를 그려야 할 때도 있는 것이려니 생각했다. 다만 동그라미가 제대로 안 그려진 것이 하나의 오점으로 마음에 남아있을 뿐이었다. 다음날 학규는 다시 대청 앞으로 끌려나왔다. 늙은이는 아주 부드럽게 말했다. 할 말 없나? 없습니다. 두루마기를 입은 사람과 짧은 옷옷을 입은 사람들이 갑자기 달려들어 그에게 까만 글씨가 씌어있는 흰 무명 등걸이를 입혔다. 아큐는 매우 기분이 나빴다. 이건 상복 같은데 상복을 입으면 재수가 없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동시에 두 손이 등 뒤로 묶여 목책 밖으로 끌려나갔다. 아큐는 포장이 없는 수레에 올려졌다. 수레는 곧 움직였다. 앞에는 총을 맨 병정과 자위대원이 있었고 양 옆에는 구경꾼들이 수군거리고 있었다. 그제서야 아큐는 깨달았다. 이거 목 잘리러 가는 게 아닌가. 그는 눈앞이 캄캄해졌다. 귀에서 윙하는 소리가 들렸다. 그러나 정신을 잃지는 않았다. 살다 보면 목이 잘리는 수도 있으려니 생각했다. 그런데 왜 형장 쪽으로 가지 않는 것일까? 그는 죄인을 이렇게 조리돌린다는 것을 몰랐다. 그러나 알았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살다 보면 어느 때는 조리돌리는 일도 있으려니 하고 생각했을 테니까? 아큐는 주위를 둘러보았다. 사람들이 개미떼처럼 따라오고 있었다. 뜻밖에도 길녘 구경꾼 속에 오씨 아줌마가 있었다. 정말 오래간만이었다. 아큐는 자신이 배짱도 없이 노래도 한마디 부르지 못하는 것이 부끄러워졌다. 머릿속에서 그가 아는 노래 제목이 바람개비처럼 휘돌았다. 그래, 쇠채찍을 손에 잡고 내 놈을 칠 테다를 부르자. 그는 손을 들어 올리려고 하다가 자신의 두 손이 묶여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노래 부르기를 그만둘 수밖에 없었다. 사람들 속에서 승냥이가 울부짖는 듯한 함성이 터져나왔다. 수레는 쉬지 않고 앞으로 나아갔다. 학규는 넋이 나간 듯한 표정으로 구경꾼들을 바라보았다. 그때 그의 머릿속에 4년 전에 상기슭에서 만났던 굶주린 이리 한 마리가 떠올랐다. 그는 어찌나 무서웠던지 거의 죽어 나자빠질 지경이었다. 다행히 손에 도끼 한 자루를 들고 있었기에 마음을 다져먹고 무사히 외의장까지 올 수 있었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이리의 눈은 잊혀지지 않았다. 불길하고도 무서웠다. 그 두 눈은 도깨비불처럼 번쩍거렸다. 멀리서 쫓아와 자기 살을 꿰뚫을 것만 같았다. 그런데 지금 그는 또다시 여태껏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무서운 누나를 보았다. 그 눈은 이미 자기 살을 씹어삼켜버렸으며 이제는 자기 살 외에 다른 것까지 씹어삼키려 하고 있었다. 멀지도 가깝지도 않은 거리를 유지한 채 따라오면서 이 눈알들은 하나로 합쳐져 벌써 그의 영혼을 물어뜯고 있었다. 사람 살려. 그러나 아큐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다. 이미 눈앞이 캄캄해져 버렸기 때문이다. 귀에서 윙하는 소리가 났다. 온 몸이 먼지처럼 풀썩 흩어지는 것 같았다. 여론을 들어보면 외의장에서는 별로 이의가 없었다. 사람들은 모두 아큐가 나쁘다고 말했다. 그가 총살당한 것은 그가 나쁘다는 증거라는 것이었다. 나쁘지 않았다면 왜 총살당했느냐는 것이다. 그러나 문 안에서는 대부분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총살은 목 자르는 것만큼 볼만한 것이 못 되었다는 것이다. 게다가 이건 얼마나 시시한 사형수인가. 그토록 오래 조리를 돌렸는데도 노래 한마디 듣지 못하다니. 그들은 헛걸음만 쳤다고 생각했던 것이다.